예, 오늘은 현재 무안 노인대학장 맡고 계시고 예전에 무안 문화원장 또는 무안 향토사 연구소장 하시면서 우리 무안의 역사와 문화를 크게 르네상스 시대로 이끌었던 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소두가 아주 좋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 인터뷰에 가장 공식이죠. 우리 백 원장님의 성장 과정. 예. 그리고 고향이 이쪽 사실 무안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무안 문화원장을 하시고, 근데 또 무안 노인 대학장을 하시고, 또 무안에다가 자기 삶을 고스란히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성장 과정이 좀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장성에서 태어났어요. 장성에서 팔남매에서 넷째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가정에 굉장히 소홀히 하셨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소홀히 하셔서 팔남매인데 팔남매가 전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는 이제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으니까 너 농사 지으면서 동생들 좀 가르쳐라. 그런데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죠. 예, 무작정 소은행 기차를 탔어요. 그 당시에는 흔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전환점을 이뤘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서울에 와서 제가 처음에 식당 생활, 그 다음에 코팅 공장 직원 생활,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7년 정도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일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좋은 직장이 보일러실에 있으면서, 보일러실은 노동이 없거든요. 그냥 계기만 보고 이렇게. 그거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일러실에 근무하다가 자격증 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획득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좀 공부 좀 하면서 대학 진학을 좀 했으면 쓰겠다, 대학 시험 봤으면 쓰겠다 했는데 집안이 잃어버리니까 전혀 그런 게 신경 쓸 수가 없었죠. 3년 정도 아버지께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농사 짓고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지나서 큰형님이 집에 있지 말고 공부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였어요. 대학 수능 시험이. 예비고사도 한번 봐봐라. 당장 한 3, 4개월 놔두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봤죠. 봤는데 다행히 점수는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검정고시 했을 때는 하늘을 나를 것 같았는데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3, 4년 쉬어버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불어 들어와서 그래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게 생각을 했죠.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제 손으로 대학도 그러고 결혼도 그러고 이렇게 정착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애착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고생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정말 공부하면서 느꼈던 저는 공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아침에 코를 풀면은 코피가 나와야지 오늘 내가 계획했던 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루어왔던 제 삶이 결국 이렇게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사로서 쭉 있었으면은 연금도 받고 사회적
그 어떤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예. 아마 박 수장님도 그러죠?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금은 이제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연금을 명예퇴직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들 찾았죠.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향토사 정리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해 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찡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예. 지금 그러면 저 교사 생활 몇 년 정도? 27년 6개월. 아이고 빵빵 하셨네. 네, 그랬죠. 그런 게 연금이 충분하죠. 우리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죠. 그 교육자로서의 시작과 전환 여기까지 전부 다 이야기가 예, 됐거든요. 예. 아니, 그거 있어요. 예. 왜 제가 교사가 됐냐면은 제가 이렇게 공장 생활할 때 같이 공장 일을 했던 애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 애기가 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겼어. 그런데 뭐가 있냐면 글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부끄러움 참고 와서 나 좀 뭐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뭐냐, 글자 좀 알고 싶다고. 아니 왜 글자 모르냐고. 그런 게 모른다고. 지금까지 아는 척하는 게 뭐냐고. 그게 눈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내 과정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 가르쳐도 같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분해 교육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공장 친구한테. 예. 그런데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원래 이제 머리가 있었던 얘기여서 그런지. 그런데 글자 깨우치면서 느끼는 고마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가. 거기서 오는 그 배운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쪽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대학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대학에 뭐 사범대학이 그렇게 세진 않았었거든요. 인문대학에서도 이렇게 교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땄는데, 다행히 이렇게 따가지고 백제여상으로 왔을 때 그때 상당히 이렇게 제가 첫 부임지가 백제여상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 이력서가 있었는데 다행히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은 거의 못하고 아르바이트 생활. 내가 식당에서 중국집에서 근무라기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면을 잘 뽑아. 그 중국에서 이렇게 국수 뽑는 사람을 라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런 것을.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쭉 보여주는 5그릇까지는 뺄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마다 한번 가였어. 아니, 흘러오고 그러면 안 돼. 그쪽을 했어. 중교에서 식당 생활하고 또 다행히 그 마을에 있는 애기가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알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수 있었죠, 여기. 어디 그러면 국문과에 국문과에. 그때 몇 년 정도과? 76학번이니까. 76. 근데 그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그 향토문화 연구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90년대 초에 우리 무안에 교육문화센터가 생겨요. 그때 누가 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독수리 오영재라고 박성면, 노한길, 강옥기, 장기영, 백창석 이렇게 5명이 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요. 사회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청소년 문제가 그때 심각하다 해서 청소년 교육 문제, 청소년 문화교실하고 노인 문제, 이제 그 당시는 그 노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거해서 노인대학, 우리 무한 노인대학이 출발점이 거기서 들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 문제가 있다, 주부대학 이런 것을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지금도 얘기했죠. 평범하게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연히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 그 3학년 학생들한테 장문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고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했어요. 장문 시간. 그래가지고 대체로 17살, 18살, 17년, 18년 정도 살아왔던 고향이기 때문에 적어도 원고지 한 장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0, 그 당시 그 백제여상고의 3학년 학생 360명 정도 됐어요. 그 학생들이 원고지 한 장이 아니라 2줄 정도를 쓰지를 못해.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나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고향을 알려주는 작업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그걸 가지고 있다가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2000년도에 그 사립학교 선생들이 공립으로 갈 수 있는 특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에 내가 해당이 돼가지고 몽탄중학교로 가게 됐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니까 수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특히 행정사무에 대한 부담은 사립에서 공부할 게 전혀 없어.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뭐 수업 외의 시간은 전부 남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저걸 하게 됐죠. 이게 향토사에도 관심을 갖고 마을 조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마을 조사를 할 때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뭘 냈냐면 숙제를 했었어요.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을 정리해서 오너라. 그 당시 백제고등학교 학부는 저 완도까지 걸쳐 있었어요. 완도, 진도, 영광, 나주 이렇게 굉장히 백제여상? 예. 그 당시 백제여상은 명문이었죠. 좋은 학교였어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고 각지에서 많이 왔었던 때인데 묘하게 그때 한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걸쳐서 나왔던 전설이 있었어요.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구술자가 다르니까 다르지만은 계속해서 해저에서도 그거 나오고 해저에 사는 애도 그걸 채로 그랬고 일루에 사는 애 채로 그랬고 몽탄에 사는 애 뭐냐면 총지사였어요. 그래서 총지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럼 총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제에서 구술했던 어른을 찾아보기도 했고 일루에서 구술했던 어른 애기들하고 같이 가서 직접 체록했대요. 그 총지사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몽탄중학으로 갔을 때 그 총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목대 역사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토사로 됐어요. 마을 조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엄치나 대충 몇 년도? 2004년도 했죠. 구성원이 좋았어요. 그때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힌 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김정섭 선생님 한학자 했던 지역 활동가 했던 서정창군, 그 다음에 해주중학교 선생님 전승철 선생, 이 네 명이 싹 저하고 넣어서 네 명이 짜임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때는 토요 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토요 근무제가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그 마을 탐방을 하거든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일주일 동안 그 한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도 집중적으로 주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 일주일 후에 가서 이렇게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죠. 처음 2010년도까지는 그 뚜렷이 구별이 되더만 2010년도까지는 대체로 주민들한테 듣는 편이고 그 어른들한테 그 받아서 기록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한 번 정도 싹 들어가고 나니까 2010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보다 제가 알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뜻 이렇게 보면은 어느 마을에 대해서나 좀 이렇게 기억들이, 왜냐하면 워낙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특히 이제 처음 그 무한 향토사 연구소라는 카페, 인터넷 카페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신문에 그것을 이렇게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문에 게재를 하고, 카페에 올리고, 신문에 게재를 할 때는 반드시 게재한 내용을 마을에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받았어요. 그때 참여했던 노인회장, 이장님.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댓 차례 이렇게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내가 몰랐던 빠졌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그 동의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좋다. 전화가 안 오면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카페에 올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받아보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몽탄 사동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서 대학을 나와서 교장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너 차례 그분한테 전화를 받는데 술만 드시면은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고향을 알게 해줘서. 내가 몰랐던 것을 정리해줘서 이렇게 해준 게 너무 뿌듯하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그런 고향 알기 숙제를 많이 내거든. 근데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약 한 2004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경에 이렇게 하고 많이 조사하는 단계고 2010년부터 보니까 문건에 2017년에 각 마을 조사 보고를 하시더만. 그럼 약 7년에 걸쳐서 이걸 이제 기록하고 결과 만들고 정리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동안 20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자발적이었죠. 자발적이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2013년인가요? 내가 문화원장이 된 게 아마 그때부터는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실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었죠. 그게 잘 맞아 떨어졌구만. 그런 기회가 참 또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었다는 게 나는 굉장히 행복했죠. 거의. 그리고 사실상 토요일 같은 데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 미쳤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전화 한 번씩 받을 때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죠. 그런 정기적인 보상들을. 이게 집사람한테 좀 미안했지만은 또 주변에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특별한 무엇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생활에 그런 적도 없고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게 참 좋았어요. 이게 총 기간으로 한 13년에 걸친 일이네요.
14는 더 되죠. 되긴 하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아, 보면은 예, 예. 큰일 이거 겁니다 이게 사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향토사 연구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의 과정이나 성과도 중요한데 이걸 움직이는 동력들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후학들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분 김정삼 선생, 서정찬, 김정섭, 네, 김정섭 선생이 한학자, 서정찬 선생, 전승철 선생,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어떻게 보였는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향토사 연구소 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다음에 무한문화원에서 이 향토 문화나 지역 마을 조사는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였을 지금 생각한 적이 김정섭 선생 같은 경우에는 한학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뻤던 분이고 고고한 선비 타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목포에서 향토수학자로 생활을 하시다가 당시 삼양에 사시는데 무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우리들하고 우연히 일치가 됐죠. 서정찬 군은 이제 그 서정찬의 부인이 됐던 그 김세나 그 사람이 그 교육문화센터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간사로서 잠깐 이렇게 일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찬하고 연결이 되고 또 정승철 선생은 이제 역사 선생이라서 우연히 이렇게 현재 지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연결됐는데 꾸준히 이제 끝까지 같이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전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중심축이 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에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꾸준히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되지 않았는가 싶어집니다. 지금 몇 년 정도 이렇게 네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대략? 그 김정섭 선생이나 정승철 선생은 김정섭 선생은 꾸준히 고인이 되시기 전까지는 꾸준히 저와 같이 했었고 전승철 선생은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했고 서정찬 군은 좀 하다가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문화원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었죠. 이때 모이면 그럼 토요일에 한 번씩 모이자 이랬었는 거예요? 그러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렇거든. 토요일에.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고 특히 이제 분담을 했어요. 사진 찍는 사람. 이게 주된 이게 모든 문항 질문이나 문항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옆에서 어려운 한자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김정수 선생님이 이렇게 코치해주고 또 당신이 가졌던 그런 지식으로 많이 풀어줬던 이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데 아주 조합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가끔 술상을 많이 봤어요. 2010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대접을 했었어.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묘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금방 변해버려 이렇게. 왜냐하면 문중에 대해서 또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른들이 안 계셔. 점차 돌아가시면서 그런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마을이 상당히 삭막해지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010년 이후부터는 내가 가서 설명을 해. 그래서 보충을 거기서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이고 개괄적인 것은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2010년도가 하나의 분기점. 그랬던 것 같아요. 뚜렷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아마 옛날이란 말 많이인데 옛날에 마을교육 서당이라든가 또는 전통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사라진 시점일 수도 있어요. 2010년도면. 그런지도 모르지만 마을의 주역이 바뀌는 거죠. 아주 느껴져 그것이.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가 2010년도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 연구소 이게 지금 처음에 만들 땐 그 문화원 산하에 만든 게 아니죠? 따로 독립기구죠. 따로 있죠. 그 향토사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당시는 네. 향토사 연구소가 그 당시에 내가 문화원에 대한 자료만 얻는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했었지 문화원에 적을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행히 문화원장 선거가 있어서 뛰어들었죠. 향토사 연구소는 그 당시 이제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던 거죠. 몇 년도였죠? 2004년도에 만들었죠. 2004년도 빨리 만들었네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료 규모가 최고 중요했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 기록 녹음을 했었는데 가장 필요한 녹음, 예를 들자면 파랑새 노래 같은 거 그런 것을 보니까 구현이 안 되더라고 이게. 맞아. 예. 온라인 디지털이 아니면은. 우리 전 선생님 얘기했는데 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이렇게 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군데에서 있거든요 이게. 하나는 평영리에서 오고 또 하나는 청계 연소동에서 오고 그런데 안 나와 버렸네.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노인들은 어른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번 조사에서 나도 지금 안타깝더라고. 조사원들이 가서 그 가사만 이번에도 제가 그 마을조사에서 인문학 특강에서 각 마을에 나온 시, 노래 이런 거 다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 소리가 없는 거예요. 문자만 있고. 그게 안타깝더라고. 마을 노래들이 많죠. 네. 마을 노래를 제정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마을 노래가 있었던 거 보면 대체적으로 새마을 사업했던 그런 문화 이렇게 했고 우리가 역사 정리, 향토사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1983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부 한 권의 책들이 나와요. 향토사에 마을 조사했던 거. 그것이 있었는데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노래도 그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마을책을 보다 보면은 그 언어를 통한 그 노래가 상당히 많거든. 마을 이름을 따서 노래를 부른 것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무안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향토사나 역사나 문화를 조사하셨는데 그때 무안의 향토사나 민속, 문화유산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정치에 꿈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째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마을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마을에 자원들이 많아.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수 있는 그 필요성 있는 자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청계 월선리의 그 전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귀중한 문화자원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월선리는 그것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그 문화자원도 있고 유두절에 지내는 이런 당산자가 있구나 라고 알잖아요. 또는 성암리 보면은 무안읍 성암리에 보면은 28개의 고인돌이 별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3톤이 넘는 3,0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돌들이 28수 동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28수 별자리를 따라서 이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학술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죠. 왜냐하면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근데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 들어가잖아, 귀찮아서. 그것을 한번 관광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동학을 정리하면서 파랑새 노래라는 기가 막힌 그 아이템을
발견을 했잖아요. 발굴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파랑새 노래가 동학을 노래했는데 여기에서는 배상옥 장군을 노래하는 노래였다. 예를 들면 민요는 아리랑은 뭐 진도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뭐 정선 아리랑도 있고 각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잖아요. 파랑새 노래도 만약에 청포장수가 아닌 창포장수로 불린다고 한다면은 파랑새 노래가 갖는 그 의미가 제대로 구현이 돼. 근데 그 주민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상품화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특히 이제 MBC,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MBC에서 문화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에 대해서 그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학술적 조사로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해서 정치적으로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랄까 안 됐죠. 현실은 너무 몰랐던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소 시절이나 또는 문화원장 시절 뭐 이런 시절을 거쳐서 그것들 나온 결과물들 책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향토문화 청소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처음 시도를 했죠. 제가 문화원에서. 처음. 그러죠.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남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봉고를 주고 이렇게 부탁해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화원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만들었던 무한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시리즈 형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에 남고 특히 선화집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 그 자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구술을 채록했던 것이거든요. 자료 인용이 아니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한의 문화가 빈약한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지 않아서 지금까지 묻혀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었죠. 없는 게 아니라 찾지도 않았다. 그러죠. 찾지 않고 정리를 않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작업, 깊이 있는 작업처럼 노인단에서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드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러워하죠. 다른 데서는 보면은 노인들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또 강사진도 유명 대학 교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사람들 전화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요. 상당히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산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떤 명성이나 허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는데 이 노인들이 얼마나 그 노인대학에 대한 열망도가 높냐면은 30회를 하거든요. 1년에 30회? 1년에 30회. 30강이? 네. 매주 1회씩 이렇게 하는데 소풍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고 방학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노인들이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무안 같은 데는 그 읍면별로 6명씩 5명, 6명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5명 정원을 만들어요. 9개 읍면에서. 왜냐하면 차량 한 대가 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거 할 때 차량 이용이 없고 또 예산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무안읍 같은 데는 30명, 40명이 지원을 해요. 읍에서만? 예. 그런데 다른 쪽은 모르니까 무안읍에서는 이렇게 늘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전파력이 빨라서 이렇게 하는데 청계 같은 데, 이 삼양 같은 데는 이렇게 알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기도 하는데, 못 오기도 하는데, 알고 나면은 그렇게 오고 싶어 하고, 그 동창들이 모일 때는 그 노인들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국립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 그런데 제가 맡을 때 29기였거든요. 지금 31기인데, 29기, 30기는 매월 만나. 지금? 네.
남편의 권유로 이 노인대학으로 온 거예요. 노인대학으로 와서 한 달 다니다 보니까 약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똑같은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 똑같이 바라보고 또 수준도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통하더라는 이야기. 근데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노인대학이 그것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시민들이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거.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대학원도 생깁니다. 내년에. 네. 노인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그런 연계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나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럼요. 일단 그건 기본이 노인이어야 되니까. 그러지 노인대학을 졸업을 해야 뭐 우리 대학에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듯이 아마. 그 단계는 갖추겠다. 예. 아마 그러면서 그 노인들의 평생교육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일에 이렇게 해서 아까 제 말했던 우리 박 수장께서 말했던 그런 체계, 노인들의 교육 체계도 좀 고민해 볼 대학원처럼 필요가 있을 것 전공 어디 예. 자기가 잘하는 대목을 좀 깊이 있게 심화시켜서 아마. 해나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대학원이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치를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확고한- 거기에서는 만족감도 있을 것이다. 맞아. 대학원이니까. 특히 우리 뭐하는 2만 명이 노인 세대거든요. 지금 10만 인구에서 21% 2만 1,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노인 자원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다 생존 연령이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런 것은 심화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아까 우울증이라든가 할 일 없어서 빠지는 여러 가지 증후군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렇다니 노인에 대한 그 사회적인 뭔가 이렇게 좀 밀려난 세대다, 할 일 없는 세대다 하는 이런 인식적 토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이 그러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마음의 끈이 없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거 문제가 많이 그러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끝으로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백 원장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 같은 것이 혹시? 저는 그 노인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여기 오면 보상을 받는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여기 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내려놓은 만큼 얻는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 내려놓으시라. 여기서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같은 학생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정말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그분들이 훨씬 건강해, 정신 건강에 이로운 그런 것들을 얻게 되거든요. 또 동창회 활동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거기 오면은 70, 80이 다 돼가는 노인들이 누구야 하고 불러. 왜냐면 초등학교 동창들도 많거든. 그렇게. 그런 점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젊어서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향토문화, 무안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5번 항목인데 그 무안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제가 이제 향토사 강의를 가끔 나갈 때마다 무안에 자랑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것. 그 세 가지 것은 이제 마을 탐방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이 있다는 거, 우리 자연적 환경, 황토와 갯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운이 있다는 거, 승달산의 기운이. 그 승달산이 318m, 지금은 이제 높이가 좀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300여 미터 조그만 산에 3개의 대학이 걸쳐 있단 말이죠. 목포대학이나 초당대학, 폴리텍 대학, 이 3개 대학. 이런 조그만 산에 3개 대학이 걸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리적인 그런 입지 요건도 있지만은 강한 것이 바로 승달산의 기운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자랑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것이 바로 기운이고, 세 번째가 정신이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뿌리가 동학에서 비롯됐고,
동학을 거쳐서 의병 활동을 거쳐서 농민운동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무안의 정신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항문화. 바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게 무안 사람들은 거칠고 투박이에요. 그 전쟁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강한 정신, 옳은 것에 옳다고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오늘날 또 이런 향토문화 보존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문화는 삶이잖아요. 네. 예. 문화가 깨졌다고 하는 건 삶이 깨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옛날처럼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갖는 의미가 향토문화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우리가 마을 유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정체성을 보존하는 게 가장 귀한 자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향토문화도 중요하고 마을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마을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향토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노인대학 같은 그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 노인대학 수업 자체가 보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보상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마을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무안문화원이 지금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안문화원 또는 무안의 문화를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집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는 삶이거든요. 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문화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 문화의 질을 구성하는 게 우리 문화원에 관련된 연구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늘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해서 제가 이렇게 펴냈던 모든 책들이 주민들 삶 속에서 나온 것이다 되다 보니까 훨씬 주민들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쭉 걸어오신 삶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어떤 사회라든가 세계화에 살아가는 속에서 그 가장 자랑스러웠다 이때가 내가 보람 차더라 어떤 순간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네. 두 가지 것이 있는데요. 네. 그 한글 교실을 제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노인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했어요. 이게 할머니들부터 시작해 이제 외국인 여성들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07년도인가 한 3년 정도를 그 공공도서관, 무안도서관에서 이렇게 저녁에 야간반을 진행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버스를 탈 때 이처럼 당당하게 버스를 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광주 가서 아들 집을 갔는데 옛날에는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긴 버스를 타라고 옆에서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103번, 95번 딱 오면 그것만 타면 된다는 거예요. 95라는 숫자를 알게 되면서 갖는 자신감.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 써라고 할 때 참 부끄럽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기도 읍사무소 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읍사무소 가도 자기 이름을 딱 쓸 수 있다는 이게 엄청난 자기 만족이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손자들한테 글자 가르쳐주는 것도 자신 있게 가르쳐요. 글자를 알려준다는 것은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그때 그 할머니 울음이 그렇게 참 내가 좋은 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을 조사를 통해서 동학 유족들을 발굴했잖아요. 동학 유족들을 25명 해가지고 24명이 유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 과정을 정리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전국 향토 논문 경시대회라는 게, 즉 매년 하죠, 그걸. 예.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 집사람들이 고마워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정했던 게. 근데 그때 남편으로서 그리고 그 토요일이나 휴일을 반납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이 기쁘게 됐죠. 그 두 가지 것이 참 기억이 오랫동안. 이게 이 질문지를 봤을 때, 이건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 예. 뭉클합니다. 그날 한글 교실은 정말로, 그래서 그 노인대학 크면서도 노인대학 그 밑에다 그 한글 교실을 차리려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장이 오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 이건 글자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뭐 연구 주제나 또는 어떤 활동 방향 같은 게 혹시 있는가 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거나 새로운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노인대학을 맡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아까쯤에 말씀해 드렸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노인들이. 그런 자존감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한번 그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내년에 노인 대학원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일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담 중에서 쭉 말씀드렸던 일과 같은 게 문화는 삶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외면 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참여 속에서, 그리고 협조 속에서 같이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질을 높아지면 우리 주민들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원 찾는 횟수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겨집니다. 관심과 협조, 참여와 협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지금 문화원 구성원이 진짜 너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준비된 거 이렇게 마쳤는데요. 배원장님 인터뷰한다 해서 저희 문화원 몇몇 사람들한테 혹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 해서 얻은 질문 2가지. 이것은 준비된 거 아닌데, 하나는 지금 마을 조사를 하셨고 그럼 이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조사 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서 과정은 어떻게 해라, 또는 결과는 어떻게 내라, 지향점은 어떻게 가지는 게 옳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 마을 조사 팀한테. 세상 얼마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껴진 것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교육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점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제도는 개선이 됐는데 교사의 질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가게 다 버리죠. 마찬가지로 마을 조사에 임할 때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문화가 주민들의 삶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친화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끝나고 나서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물사를 우리 군사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사실상 그 자기 조상에 대해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인물사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면은 그 사람 후손이 없거나 했을 때는 무덤까지 찾아서 묘비를 정리를 했어요. 예. 그쪽을 많이 그 자료로 삼았어요. 무덤에 보면은 그 비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비문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 같으면은 기록이 있고 그렇죠. 자료가 있고 그런데 없잖아요. 그럼 구술 자료를 해야 되는데 구술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마을에 연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중요하죠. 인물사 아까 인물 중심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인물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그런 인물사를 무한 인물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수태 박사라고 간 이식의 최고 권위의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오류동 싸움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내가 그 오류대에 가서 정리했다가 그분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보여줬어. 그럼 나 죽으면 이걸로 해주시오. 해줄 정도로. 근데 그 돌아가신 저 같은 거 잘 몰랐지만은 그분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또 그분의 후손이 여가 있어서 다양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자기 죽기 전에 이런 것을 보게 됐다고. 이게 후손들한테도 좋겠지만은 무한의 지역 문화사나 지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것이 정리되면은 좋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자기 인물사 쪽을 하고 있구만. 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을 탐방을 통해서 얻는 인물들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의 입향 유래를 보면은 뜻을 가지고 온 사람 저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펴내면은 좋고 그 지역사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여기까지 사진이나 좀 찍어주고.